블록사인나우 마지막 4부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블록체인 전문 경제방송 글로벌 A에서는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의 행방들, 또 다양한 국내외 소식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업계에 계신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저희 시장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올레TV 187번, HNTV 417번, 그리고 유튜브에서 블록체인나우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승희 기자의 풍문레이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더 선장을 맡고 있는 이승희 기자입니다. 64년 만에 한파가 때 아니게 10월에 찾아왔습니다. 올 들어 가을을 건너뛴 겨울이 긴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는 2021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투데이의 한훈식 기자 모시고 재계 산업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작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예.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최대 관심사는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러면 상당히 그 업계에 좀 화제가 됐어요. 예, 예. 이코노미스트지 우리가 많이 듣긴 했는데 어떤 유력 그 경제 전문 주간지길래 의미가 있나요? 이런 이게 얘기들이. 영국에서 나오는 경제 주간지입니다. 네네. 역사가 한 180년 가깝습니다. 180년이요. 예. 사실 우리나라와도 좀 인연이 있습니다. 네. 지난 그 19세기 말, 구한말 때, 네. 그 풍전등화와 같은 조선의 정세를 네.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일본 주재 특파원을 통해서. 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독재정권 시대에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네. 세계에 알렸습니다. 아, 그 당시 좀 정부 쪽에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네. 정부에서 미리 그 잡지를 보고 네. 꺼멓게 먹줄을 쳐서 예. 국내에 배포했었습니다. 아, 그 수많은 인쇄 부수들을 다요? 그렇죠. 어. 물론 그 당시 이코노미스트 보는 사람들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론 어떤 뭐 교수라든지 뭐 재계 쪽에 아피니언 리더들이 보는 어떤 그런 잡지였습니다.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가 90년대 초에 거기에 카투샤 병으로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했었는데, 카투샤 근무하셨어요? 예. 선배들이 네. 미군 부대에서 들어오는 잡지들은 이렇게 정부에서 검열을 안 하니까 네. 그 잡지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아. 타임이라든지 뉴스위크,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아, 그 당시 미군으로 반입되는 외국 잡지들은 언론들은 그 검열이 안 됐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내의 불리한 기사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이렇게 먹줄이 쳐져서 나왔지만 네. 미군 부대에서 들어오는 잡지는 안 그랬으니까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계속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10년 전에 이코노미스트가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매각되었습니다. 아, 매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조금 경영권은 네. 일본 경제신문 니혼 게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에서 갖고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코노미스트에서 어떤 얘기를 했길래 상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됐나요? 예. 16일자 이코노미스트에서 네. 그 제호가 그 제목이 삼성 일렉트로닉 스마트 투 다미네이트 커팅 엣지 칩 메이킹.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패권을 노린다는 기사를 통해서였습니다. 네. 더 서드스타 세 번째 별이라고 이렇게 크게 호칭을 좋게 표현을 했는데 네. 어떤 구체적으로 보는 부분이 뭐예요? 지금 이코노미스트에서 사실 그 서드스타란 게 삼성의 어떤 그런 후계 구도 네. 이병철 회장 그리고 네. 사실 지난해 이맘때 네.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 기사가 나오게 된 것도 네. 타계 1주년 점에 맞춰서 네. 기사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삼성왕국의 후계자가 네. 새로운 어떤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노린다는 식으로 기사를 전개했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전 이제 고인이 되신 삼성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 사업을 시작을 하셨고, 예. 이재용 부회장은 이 반도체 사업 내에서 시스템 반도체 예. 쪽을 집중 개발하겠다, 전력을 투구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가 뭐죠? 지금 그 반도체 시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소위 말하는 그 메모리 반도체.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네. 그 메모리 반도체 상대적인 개념. 네. 사실 D램이라든지 랜더 플래시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네. 그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그 컴퓨터 CPU에 들어가는 거, 네. 그리고 핸드폰에 네. AP, 예. 그 핸드폰의 어떤 두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네. 그쪽이 소위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네. 표현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더 집중 개발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또 최근 그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사실 네. 뭐 AI,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 예. 그리고 사물 인터넷 쪽에 네. 이쪽 시스템 반도체 네. 수요가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게 이종 부회장의 어떤 그런 포석입니다. 그럼 파운드리 사업 쪽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사실 파운드리 산업이라는 게 일종의 하청 산업입니다. 네. 그 대만의 그 TSMC 같은 경우가 80년 중반에 만들어져서 네. 일종의 뭐 가령 뭐 인텔에서 요구하는 네. 그런 반도체를 네. 수탁 생산해 왔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최근에 어떤 산업 트렌드가 바뀌면서 네. 소위 말하는 요새 그 빅테크 같은 경우 또 뭐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구글 쪽에서도 직접 그 반도체 생산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생산 기지가 없으니까 네. TSMC 쪽에 네. 반도체 위탁 생산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물량을 소위 말하는 TSMC 쪽에서 거의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기업 가운데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데입니다. 그렇죠. US 달러 기준으로 5,500억 달러.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4천억 달러에 좀 못 미칩니다. 세계 1위라고 봐야 되죠, TSMC가? 그렇죠. 시가총액 기준은 1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지적한 또 과제는 추가적으로 뭐 없었나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가 네.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반도체 부분만 보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네. 그리고 가전산업, 소위 말하는 네. 부품 산업이죠. 네. 전부 다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경쟁력이 예. 약화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특히 또 보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부분이 좀 미진하다는 그런 측면이 네. 있습니다. 애플이라든지 구글에 비해서. 네. 최근인가요? 몇 달 전인가 삼성이 하는 그 뮤직 서비스 네. 밀크인가요? 네. 그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구글과의 어떤 네. 관계 때문입니다. 아, 구글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얘기해서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예, 되죠, 클라이언트 애초에. 같은 쉽게 얘기해서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니까 네. 삼성에서 그걸 좀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게 요즘 이 글로벌 산업계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고객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적이자 경쟁자이자 고객이자 뭐 서로 예, 예. 이렇게 맞물리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근데 다시 또 TSMC 쪽 이야기를 네. 돌아보면 TSMC 기업 모토가 네.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답니다. 아, 고객이 하는 사업들은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애플 같은 경우에도 AP, 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을 원래 삼성전자에 맡겼다가 네. 몇 년 전에 네. TSMC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애플 쪽에서 이렇게 설계도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반도체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네. 혹시 삼성 얘들이 우리 기술 뺏기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우려 때문에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휴대폰. 네.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오직 반도체 수탁 생산만 하는 네.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고 보면 삼성이랑 그룹이 대단해요. 예. 하드웨어, 뭐 예. 소프트웨어, 예. 뭐 핸드폰, 전체 뭐 반도체까지 다 일괄 또 생산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파점 생산이지 않습니까? 백화점 그렇죠. 쪽으로 하다 예, 보니까 예, 기업 가치에 있어서 네. 사실 뭐 지금 어떤 삼성에도 주가가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특히 TSMC에 비해서 많이 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한 곳에 포커스를 못 하다 보니까 네. 분산이 되다 보니까 네. 가장 투자라든지 기업 전략 같은 경우에도 그런 네.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이코노미스트가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 예, 예. 조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크게 많이 부각해서 보고 있나요? 특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왕국의 어떤 3세 경영자로서 네. 최근에 어떤 그런 뭐 어떤 사법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네. 한국 경제를 네. 이끌 그런 인물이다는 식으로 좀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논조가 네.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네. 중립적이고 대단히 비판, 특히 한국 재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갑질이란 그런 용어, 네. 그도 먼저 사실 그 이쪽 이코노미스트 먼저 사용했었습니다. 아, 이코노미스트에서 먼저 그 사용하고 우리나라- 네. 사용하다 보니까 뭐 같은 영국계 그 옥스퍼드 사진에도 올랐고 네. 우리나라 어떤 재벌이란 그런 용어도 네. 사실 이코노미스트 가장 먼저 사용을 했었습니다. 재벌이라는 단어도 외국에 없는 단어죠, 이게 영어 단어. 있지만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영어 단어? 아니 이제 정확하게 나오면 타이푼, 칸글로메릿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다시 한번 발음해 주시죠. 타이푼, 타이푼. 그리고 칸글로메릿 타이푼이 태풍 아닌가요? 태풍인데 워낙 네. 그 이렇게 지배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경상도 발음이 들어가니까 잘 힐링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자, 앞으로 그러면 그 삼성 입장에서는 더 맛집으로만 만들겠다는 의지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에서 더 집중된. 지금은 물론 또 이코노미스트 분석하기 네. 아까 여러 가지 또 부품 산업도 하고 네. 소재 산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망라하고 있는데 네. 뭐 은한도 부품 산업 뭐 어떻게 세트 산업 부분을 분리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네.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8만 전자에서 7만 전자로 내려가고 6만 전자로 또 내려가고 외국인들이 네. 상당히 지금 순매도, 삼성전자 주식 매도하고 있는데 네. 뭐 앞으로도 이런 좀 주가 흐름은 계속 지금 역행해서 가고 있네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지금 삼성전자의 매출이라든지 그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난 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달성했고 네. 하지만 주식은 어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대변합니다. 네. 미래 가치가 좋지 않다는 거죠. 다른 네. 경쟁 업체에 비해서 네. TSMC라든지 그런 경쟁 업체에 비해서. 네. 참 영원한 총성 없는 전쟁인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시장은 예. 정말로 1, 2, 3위가 뒤치락 앞치락 하면서 그 예. 경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참 우리 삼성전자가 빨리 또 1위 탈환, 고지 탈환했으면 좋겠다는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남양유업 또 계속 내용이 많습니다.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한행컴퍼니 홍원식 회장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그 먼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 소송이라는 게 네. 보통 그 미사 소송 같은 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년, 2년. 보통 대법원까지 판결하는데 제 주변 사람들 보니까 5년 이상씩 그렇죠. 걸리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예. 가처분 소송 같은 경우에는 시한이 급박한 건에 대해서 네. 법원에서 바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번 그 가처분 소송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남양유업이 오늘 29일 네. 임시 주총을 합니다. 네. 주총을 하는데 거기에서 홍은식 회장의 의결권을 네. 막아달라는 게 네. 좀 한해컴퍼니 쪽의 어떤 요구입니다. 근데 왜 이런 소송이 불거지게 됐죠? 지금 원래 지금 한해컴퍼니하고 원래 네. 그 주식 양도 계약을 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홍은식 회장 측에서 파기를 했었습니다. 네. 파기하고 지난 9월 초에 네. 그 홍은식 회장의 어떤 주식 매각 금지 네. 가처분 소송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네. 인용이 되고 지금 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안 소송에 앞선 어떤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소송의 뒷 배경, 뭐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이 있네. 사실 지금 그 홍 회장의 어떤 사내 이사는 전부 다 네. 측근입니다. 네. 홍 회장의 어머니, 네. 그리고 홍 회장 장남, 예. 홍 회장 자신인데 네. 계속 이렇게 회사 안팎 쪽에서 네. 약간 이렇게 뭐 족벌 경영이다는 그런 비난이 있으니까 네. 이 사내 이사들을 바꾸겠다는 건데 이 사내 이사들도 사실 홍 회장들 측근입니다. 그렇겠죠. 예, 예. 뭐 경영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사회를 장악하는 자가 결국 회사의 재벌이고 오너일 텐데. 예, 예. 뭐 대부분 지금까지는 다 홍 회장 사람들이었겠죠. 예, 예.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해서 계약서까지 다 체결을 했고 거기에 뭐 페널티 조항도 있을 것이고 예, 예. 뭐 위약벌 조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걸 모르고 홍 회장이 계약하기를 하는 건가요? 사실 그 홍 회장이 지난 그 4월 달인가 지난 봄에 네. 불가리스 사태가 터졌을 때 기획을 내놓겠다. 네. 물러나겠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네. 그 근데 눈물까지 흘면서 예, 예. 진짜 90도 인사를 어떻게 하면서 악의 예. 눈물이죠. 예. 이번 뭐 국감에서도 나와가지고 뭐 네.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재계 쪽에서도 기획권을 저렇게 쉽게 내놓겠느냐 네. 일종의 제스처다. 제스처는 제스처만 해야지 계약서까지 체결했으면 그건 제스처가 근데 아니었다고 봤는데. 사실 소송이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진행되다 보면 이게 뭐 3년 가고 5년 끌게 되는데 결국 홍 회장이 자연스레 경영권을 다시 지게 되게 안녕하는 게 제게 시각입니다. 참 남양유 저 집안 자체의 그런 좀 풍토를 보면 이런 것들이 참 오래전부터 이런 DNA가 있나 봐요. 그 계약이라든가 말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사실은 이게 뭐 우리 재벌의 재계의 일반적인 형태죠. 뭐 네. 특정 기업만 뭐 물론 아주 뭐 어떤 진짜 이렇게 좋은 기업도 있지만 네. 사실 뭐 대다수 기업들이 어떤 그런 족벌 경영이라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또 우리 어떤 재계의 또 현실입니다. 네.
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주인이 안 밝힌 상태에서 남양유업이 기존의 관례대로 회사 경영을 이어가다 보면 뭐 주주라든가 또 직원이라든가 하청업체라든가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뭐 남양유업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해 매출이 11년 만에 네. 1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뭐 주가도 작년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홍우식 회장은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주주 회사가 아니라 네. 내 회사란 거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형적인 재벌의 형태네요. 그렇죠. 뭐 이쪽은 끝까지 놓지 않겠다. 네. 남한테 주지 않겠다. 네. 지난 어떤 봄에 보인 어떤 그런 행태는 일종의 제스처다. 네.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악의 눈물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예. 뭔가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지 않을까. 네. 뭐 계약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무식할 정도로 보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건 네. 우리가 모르는 뭔가 뒤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게 전혀 없나요? 없습니다. 맞아 뭐 법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한인 컴퍼니 손을 들어주더라도 네. 뭐 사실 그 법원 우리나라 법원이란 게 네. 현재 유지 상태를 존중하려고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보다는. 네. 그러니까 뭐 이번 가처분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이번 한인 컴퍼니 쪽의 어떤 요구를 네. 기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사법부라는 게 이런 정무적인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예. 그 계약 조항대로 말 그대로 그 예. 형식적 요건과 모든 법 조항에 맞춰서 법리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지만 이 네. 사법부란 게 좀 급격한 변동 네. 그런 걸 또 원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되게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네. 참 이러다가 사법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을 다 경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사의 재구성을 통해서 이번에 경영 혁신을 약속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들이 있나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으로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네. 물론 겉으로 보이기에는 네. 경영혁신 그런 걸 내세우지만 네. 깊이 들어가 보면 잘 그런 게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남양유업 우유를 저도 좀 안 먹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식 전해주신 한우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주식시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증시 핫이슈 코너에 스투데이의 김필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멜파스 코스닥 기업이죠. 최대 주주 밀탑의 그 지분 공시 위반을 하고 파산 신청이 들어오면서 거래 정지에 들어갔어요. 또 상당히 많은 소액주들의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자, 지분 제로가 된 대주주 멜파스의 대주주죠. 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 공개가 됐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예, 일단 밀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밀탑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 밀탑은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이 팥빙수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네. 이 밀탑이 지난 8월에 멜파스를 인수했는데요. 최대 주주 리엔창 전기기술의 보유 주식 중 약 235만 주를 양수해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 밀탑은 멜파스에 납입할 잔금 49억 원을 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케이린 파트너스로부터 차입을 했었는데요. 네. 그림에서 보다시피 밀탑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2018년과 19년에는 감사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2017년 공시에서는 순손실이 28억 원, 자본 잠식 34억 원을 보였고 2020년에 재공시에서 8억 5천의 순손실과 32억 원의 자본 잠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재돼서 이 멜파스를 인수했지만 제대로 경영할지 이 경영 의지에 대한 그리고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큰 회사입니다. 그 상장사의 모회사 치고는 재무제표가 뭐 상당히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닌데 어떤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밀탑이? 밀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팥빙수를 파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아는 브랜드인가요? 거의? 예, 맞습니다. 아, 팥빙수 프랜차이즈 예, 업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밀탑의 지분 왜 공중 분해가 됐나요? 공중 증발이 됐나요? 예, 밀탑의 이 주식 그리고 납입한 이 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린 파트너스로부터 담보 대출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9월 15일 날 개장 후에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낙폭이 한 15% 되니까 이 케이린 파트너스에서 반대 매매를 실행한 겁니다. 네. 이때 주가가 하한가로 갔고요. 그 다음 날에도 또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이틀 만에 50%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럼 소액주주들은 거의 뭐 한 70%, 맞습니다. 80%가 단 3일 만에 증발이 된 거네요. 예, 손실과. 엄청난 개미들의 손실과 비명이 잇따른 사건이었죠. 정리하면 주식 담보로 돈을 빌리고 네. 그 돈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일종의 무자본 M&A 형태네. 네. 그런데 그 사채업자라고 불리우는 그 KD 파트너스의 돈을 갚지 못하자 맞습니다. 그 사채업자가 주식 시장에 네. 반대 매매를 하면서 네. 뭐 수많은 소액주들의 피해가 발생된 전형적인 그런 기업 사냥꾼 M&A 형태가 나온 네.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그 위반한 지분 공시 어떤 내용들이 더 추가로 있나요? 예, 멜파스에서는 현재는 이 지분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최대 주주가 변경하면 반드시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멜파스가 지난달 24일 9월 반대 매매에 따라서 최대 주주 변경을 공시를 하긴 했습니다. 네. 이때 당시 60만 주 그리고 주식을 1.6%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채권자 K린 측에서는 지난 10월 7일에도 반대 매매를 실행했고 주식이 아예 전량 매도됐음에도 네. 멜파스의 강정훈 대표와 밀탑의 실사주인 네. 김성문 씨에게 8일에 통보했음에도 공시를 안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취재 당시에는 현재 밀탑에서는 이 멜파스에서는 전부 이제 지분 공시를 한 상태라 현재는 다 주식이 없다고 밀탑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증권거래소 입장에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뭐 관리 종목이라든가 거래 정지를 시켰을 텐데 뭐 어떤 내용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나요? 예, 최근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 멜파스의 거래 정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거래 정지가 이루어진 이유는 이 채권자인 DFA 프라이빗 에쿼티가 파산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채권자 측은 멜파스의 최대 주주 변경 공시 그리고 주주총회 이후에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한 것이 이 밀탑에 대한 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산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네. 멜파스는 이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고요. 만약에 파산이 확정되면 실질 심사 결과에 따라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파산이 확정된다면 상장 폐지가 문제가 아니겠네. 회사 맞습니다. 공중분해가 되는데 뭐 네. 상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또 최근에 GLS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떤 내용이죠? 최근에 이 네. 멜파스가 GLS를 인수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이 GLS는 무선통신용 시스템 반도체 인수 업체인데요. 네. 멜파스는 이 회사를 400억 원의 가치로 평가를 해서 네. 인수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이 회사가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한 회사라는 건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 GLS의 매출 중에 지난해 매출 중 6억 5,600만 원이 용역이나 일시적 발생으로 발생한 매출이 기타 매출입니다. 네. 실제 GLS의 본 사업인 무선통신용 반도체 매출은 400만 원밖에 되지 않고요. 400만 원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지금 자산은 33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무형 자산이 31억 원입니다. 네. 이 무형 자산은 또 살펴보면 R&D 개발 비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고무줄 회계로 요인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R&D 비용이 이 회사를 얼마에 인수한다고요? 400억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매출 400만 원의 반도체 관련 사업을 하는데 400억에 인수를 한다? 예, 매출이 6억 5,600이지만 6억 네. 6천이지만 그중에서 본업에 대한 매출은 4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계법인이라든가 그 회사의 적정 평가를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공정가액을 네. 적정히 평가를 하고 네.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치러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이렇게 400억이라는 밸류에이션이 나오고 인수를 하게 될까요? 이 400억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의 주장입니다. 네. 회사의 주장이고 이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확한 실사를 예정할 것이다라고만 밝혔고요. 제가 보기엔 단순히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좀 과장하고 홍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수 내용을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한데요? 예, 그 본업에 400만 원 매출의 회사를 400억에 인수를 한다. 네, 상당히 그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밖에 뭐 해외 자원 공급 사업도 진출한다. 뭐 예, 어떤 내용이죠? 이 밀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팥빙수 프랜차이즈 업체인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해외 자원을 공급한다는 이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콩고죠.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의 코발트에 대해서 네. 한국의 밀탑을 수출 파트너사로 선정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11월부터 구리랑 코발트를 이제 콩고 측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 측은 이를 통해서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팥빙수 업체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 자원 개발 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팥빙수에 굴이나 코발트가 들어가나요? 왜 그런 참 난감한 상황인 거죠. 팥빙수에 그 구리, 코발트 이런 히토류들 자원을 사업을 한다는 게 너무 생뚱맞고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참 회개한 일만 정말 네. 하고 있는 회사인 거 아니에요?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사냥꾼의 이런 M&A 형태들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그래도 뜸했었는데 또 오랜만에 이런 좀 종합 백화점의 기업 사냥꾼 네, 네, M&A 형태를 좀 보게 되는 하지 말라는 나쁜 짓은 다 하는 거 같네요. 뭐 네, 맞습니다. 무자본 M&A의 고밸류 네. 평가로 인한 횡령 배임 혐의도 보이고 또 해외 또 생뚱맞은 해외 네. 자원 공급을 한답시고 콩고 다 지난 10년 전, 20년 전에 이미 다 훑고 지나갔던 네. 자본시장 소위 말하는 마귀들의 그런 네, 행태들인데 레파토리였죠. 되게 복고풍의 지금 기업 사냥꾼이 다시 네. 나온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출신이죠. 저희 연배들은 아는 가수 최시라 씨의 남편이죠. 김태욱 씨. 이번 상장의 고배를 마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가 어떻게 상장 심사에서 떨어졌다고요? 상장 심사는 이제 다 통과를 했습니다. 네, 상장을 했지만 상장 심사 청약에서 청약에서 흥행을 실패한 것이죠. 청약에서 흥행을 실패했다. 네. 네. 계속적으로 김태욱 이 사업 아이패밀리 SC가 계속 상장에 실패했던 거는 이제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결국 상장을 했지만 네. 결국에는 흥행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요즘 그 IPO 시장이 상당히 좋아서 상당히 그 네. 고청약률이 많이 몰리는데 이렇게 청약 흥행도 실패가 쉽지 않을 텐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업계에서는 왜 그런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먼저 이 청약 성적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지난 18일에서 19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은 20.88대 1로, 즉 네. 약 21대 1로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러한 청약 경쟁률은 롯데렌탈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단독으로 이 IPO 일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증거금이 500억 원대 수준으로만 네. 모였는데요.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 2천억 정도 몰릴 정도로 상당히 네. 인기가 많았지만 이 아이패밀리 SC의 청약 성적은 상당히 참패를 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이죠? 아이패밀리 SC. 이 아이패밀리 SC는 네. 전신이 아이웨딩 네트워크스입니다. 이 웨딩, 예, 결혼 웨딩. 정보 업체. 예, 맞습니다. 네. 김 대표는 지난 2003년에 최대 주주로 이 회사에 올랐고요. 네. 그 이후에 이 아이웨딩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뷰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뷰티 크리에이터 민세롬과 함께 2016년에 론칭한 이 로맨 네. 이 화장품의 성공적인 성공에 힘입어서 아이패밀리 SC가 급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2016년에 매출이 127억 원, 영업이익이 1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매출은 792억 원, 영업이익은 116억 원까지 늘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화장품 매출입니다. 네. 기관 투자가들 그 관심이 또 낮아지면서 청약 실패 네. 주된 원인일 텐데 기관 투자가들은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보질 않나 봐요. 예, 되게 매력적인 업체로 보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공모주 투자자들이 자주 참고하는 지표인 기관 투자자 대상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확인했는데 네. 이게 상당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는 국내외 187개 기관 투자자가 참여를 해서 경쟁률이 63대 1이 나왔는데요. 네. IPO 종목들이 대부분 1000대 1을 넘는 걸 보면 상당히 낮은 경쟁률입니다. 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을 한 기관 투자자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청약 실패했다고 해서 뭐 회사가 상장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말 그대로 회사에 그만큼 자금이 몰리지 않았다. 네, 자금 몰리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미래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네. 볼 수 있지만 네. 또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회사에 또 단순히 결혼 정보 업체만으로는 기관 투자가들이 미래 확장성, 네, 미래 투자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네, 또 앞으로 회사가 더 많은 발전을 하다 보면 네, 또 좋은 중간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또 같이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수투데이 김필주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자, 여러분들은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더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1부에서 잠깐 그 헤어짐의 인사를 했는데 김필주 기자 다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면서 우리 김필주 기자가 퇴장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그 좋은 소식 갖고 왔다고 합니다. 자, IoT 사물 인터넷 관련 부품 제조 기업이죠. 야벡스. 중국의 위지엔 캐피탈 그룹에서 1억 5천만 불 규모의 투자를 한다.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1억 5천만 불이면 지금 원화 기준으로 한 1,700억? 예, 맞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LOI 체결했네? 네, 맞습니다. 네. 그 해당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8월에 마카오 지역 내 사물 인터넷 기반 인프라 등을 구축해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로 시범 사업을 MOU를 체결한 이후에 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성공을 한 것입니다. 네. 중국의 위즈덤 캐피탈 그룹 컨소시엄으로부터 1억 5천만 불, 즉 한화로 약 1,76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투자 내용 뭐 어떤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네? 예, 측이 IoT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이 네. 마카오 지역에 있는 공항이나 카지노 시설에서 이 네. IoT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에 투자가 되는 건데요. 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스타벅스에 가면 사이렌 오더를 사용하는 것처럼 네. 이 마카오 내 공항이라든지 아. 시설에 들어가서 IoT를 활용한 주문을 할 수 있고 네. 또 이 야벡스에서 잘하는 게 이제 그 AR 기술입니다. 네. 핸드폰을- 증강현실이? 네, 증강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내비게이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마카오 내에 있는 되게 넓은 공간에서 네.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면 인도어 내비게이션이 제공되는 그런 그 기술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국의 위즈덤 캐피탈 그룹 어떤 회사인가요? 이 회사는 마카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투자 네. 전문 회사입니다. 네. 마카오 스마트 시티 건립을 추진 중인 이 기업들의 투자 파트너사인데요. 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마카오의 경제 다변화를 위해서 현재 그냥 도박 산업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외에 반도체라든지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곳에서 경제 산업을 한층 성장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고 있는 투자 회사입니다. 네. 앞으로도 그 전에 또 금융기관에서 또 대규모 또 네. 야벡스에 투자가 이루어졌죠? 얼마나? 네. 500억이었었네.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야벡스에 상당히 많은 이렇게 큰 손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뭐 회사에 상당히 좋은 호재가 있지 않을까. 네. 앞으로 회사의 성장 발전이 커질 것이라 좀 기대가 되는 네,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여기서 신작 마이네임 제2의 또 오징어 게임의 흥행 돌풍을 만들지 않을까 투자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네.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회사 이름이 참 이쁘네요. 산타클로스. 맞습니다. 어떤 회사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드라마, 영화의 배급에서 배우 매니지먼트와 OTT 플랫폼 전문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입니다. 네. 최대 주주인 SL 바이오닉스로부터 이 전환사채 등을 투자받아서 넥스터 바이오 사이언스를 인수했고요. 네. 바이오 분야까지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 넥스턴 바이오는 EV 첨단 소재를 인수해서 전기차 사업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4차 산업의 기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마이네임 그 제2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마이네임은 어떤 또 흥행 실적이 예상되나요? 예, 마이네임이 글로벌 실적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5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 이 마이네임은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에서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국내 1위, 미국 5위, 캐나다, 브라질 4위, 일본 3위, 필리핀 2위 이렇게 각국의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되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이네임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아직 못 봐서 내용을 네.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엔 좀 보시고 나오셔서 네. 좀 투자자들한테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대표작 또 향후 기대작들 또 얼마큼 또 네.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나요? 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현재 이 OTT를 전문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네. 이 대표적인 또 OTT 플랫폼인 왓챠가 있는데요. 네. 왓챠에서 단독 공개하는 그린라이트 이거를 또 29일 날 공개를 하고요. 네. 또 11월에는 유호성과 장혁 주연의 액션 영화인 강릉을 지금 개봉할 예정이라 모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줄줄이 흥행작들이 줄 서 있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회사 뭐 주가 흐름이라든가 상당히 뭐 어떤 좀 반응들이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로 지금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오징어 게임 흥행에 이어서 네. 이런 마이네임까지 흥행이 성공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네. 이 주가가 급등하자 SL 바이오닉스죠. 이 최대 주주가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네. 팔은 이유는 재무적 상황 때문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네. SL 바이오닉스가 이제 보시다시피 무상 감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금을 또 수혈하기 위해서 네. 지분을 매도했지만 경영권의 이 변동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SL 바이오닉스가 4회, 5회, 7회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네. 이걸 주식으로 전환하면 약 2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서 네. 최대 주주의 지위는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최근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주가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의 반영에 힘입어서 2,500원대 주가가 현재 지금 4,500원 전후의 등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과정에서 또 최대 주주가 일부 지분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의 상승세는 계속 네.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유익한 정보 소식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스투데이의 김필주 기자 같이 자리했습니다. 네, 이번 또 한 주간 블록체인 업계, 암호화폐 업계의 소식을 전해주는 블록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스투데이의 암호화폐 전문위원 김형석 위원 자리 같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김치코인. 그야말로 우리 국내에서 만든 코인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아무래도 또 특근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네. 살아남은 4개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 상장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네, 눈치를 보고 있다. 예. 네. 아무래도 그 거래소가 이번에 특급법에 뭐 통과를 하고 거래소 인가를 받고 하는 작업에 있어서 네. 어떠한 암호화폐를 상장을 하고 또 거래를 지원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향후 이 거래소 인가 시스템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까지 말이 많았었던 그런 김치코인들 네. 상장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역차별이 좀 발생을 한다. 네.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거래소임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어떤 뭐 플랫폼이라든지 네. 프로젝트를 대우를 안 해준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건가요? 왜 국내 거래소, 국내 김치코인에 대해서 역차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까지 암호화폐들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2017년, 네. 그리고 2018년에 ICO 붐이 또 분 적이 있습니다. ICO는 코인을 상장시키는 거죠? 상장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공개를 해서 네.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네. 뭐 비트코인 이런 거를 받고 재단의 운영 자금을 좀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별의별 암호화폐들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네. 뭐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이 ICO를 통해서 확보한 이더리움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그냥 들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많이 속출을 하다 보니까 이 김치코인에 대해서 거래소 차원에서도 피해를 많이 받고 네.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ICO 하지 말아라 내지는 암호화폐 재단 운영 네. 뭐 쉽게 하지 말아라 네. 라는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오히려 해외에서 만들어지면 적어도 그런 거래소들, 국내 거래소들이 오해의 소지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해외 코인들을 많이 상장시킨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뭐 그럼 그렇게 최근 생각할 수 들어서 또 업비트가 특급법 이후에 이제 코인들을 또 상장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있습니다. 예. 어떤 코인들을 상장시켰죠? 최근에 업비트에서는 누사이퍼 네. 그리고 솔라나 등 암호화폐 3종을 상장을 시켰습니다. 네. 그 중에서 김치코인은 다 한 개도 없었고요. 네. 그 오랜 침묵을 깨고 또 오랜만에 상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업비트의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었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누사이퍼라는 암호화폐는 최대 26배. 26배요? 예. 네. 이게 뭐 2,600% 네. 정도 또 상승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빗썸에서 또 기존에 이게 거래가 되고 있었던 암호화폐입니다. 아. 빗썸에서
3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던 암호화폐인데 2,600 빼면 좀 얼마로 오른 건가요? 그러면? 2,600%. 예. 예, 그러면 한 10,000원까지 예. 올라갔었죠. 혹시 자료화면 한번 볼까요? 네. 연결이 되면 네. 예. 네, 그냥 계속 지금 예. 말씀하시면 돼요. 일단 자료화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누사이퍼 같은 경우에 빗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던 네. 암호화폐입니다. 네. 이게 업비트에 상장을 하면서 네. 빗썸에서는 최대 5,500원까지 네. 그리고 업비트에서는 상장하자마자 네. 10,000원까지 네. 순식간에 치고 올라갔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10,000원에 누사이퍼를 업비트에서 구매한 사람은 네. 2번은 없는 겁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요. 2번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사실상 네. 10,000원 다시 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네네. 예. 지금 누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1,400원, 1,500원 아, 지금 다시 정도까지, 내려와서? 예, 네. 다시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폭이 거의 뭐 80%, 90% 정도가 하락을 한 거다 보니까 여기에 업비트를 이용하면서 또 이제 해외 네. 재단을 상장을 했으니까 네.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래도 업비트를 믿고 투자를 했겠죠. 네. 어느 정도 뭐 상장 심사도 있었을 테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피해자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굳이 김치 코인을 차별할 이유가 있었냐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뭐 해외 코인도 이렇게 뭐 투자자들의 위험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예. 뭐 국내나 해외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또 거래소 차원에서 네. 어떻게 뭐 네. 핸들링을 하고 상장을 하고 거래 지원을 하냐에 네. 대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김치 코인을 무조건 이렇게 차별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네. 아무리 특근법이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거래소가 대한민국의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방향을 선택을 해야지. 지금 뭐 누사이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네. 떠안게 된다라는 거죠. 참 거래소 입장에서도 참 고민이 많겠어요. 뭐 이런 부분들을 국내라고 해서 또 역차별을 둬서도 안 되지만 예, 또 해외라고 해서 또 투자 위험 요소가 없는 것들이 아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또 거래소가 투자의 모든 또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예, 참 이런 부분들에서 그 현명한 좀 그 대책과 거기에 관련된 운영 매뉴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누사이퍼 어떤 코인이에요? 누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누사이퍼를 통해서 뭐 전기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결제 수단으로도 쓸 수가 있고 네, 아직은 그런데 그 플랫폼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누사이퍼 같은 또 비슷한 코인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네.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뭐 EVG라는 네네. 것, 그건 김치 코인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암호화폐인데 이런 거는 사실 빛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네.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 그렇다면 그 예. 누사이퍼 외에 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업비트 코인들이 어떤 코인들이 있었죠? 누사이퍼하고 또 이제 솔라나, 네, 대표적으로 솔라나하고 폴리곤 이렇게 네. 세 개 상장이 되었습니다. 폴리건이요. 뭐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시간을 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좀 소개하는 시간이 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국내 시장에 상장이 된다, 업비트에 상장이 됐다. 상장 시에 상당히 그 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상장이 되면 왜 가격 폭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까지 이 시장이 그렇게 학습이 되었던 네. 문제입니다. 네.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빗썸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가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초반부에 2017년, 2018년에 어느 정도 거래소 차원에서도 이 가격 조정을 한 것으로 보여요. 네.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매수세가 붙고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장을 하니까 그 다음번에 새로운 코인을 또 새로운 암호화폐를 상장을 했을 때 또 네. 사람들이 이만큼 올라가겠다라고 네. 기대를 하는 거죠. 네. 뭐 그 중에는 뭐 올려주지 않고 네. 그대로 뭐 아래로 하락을 시킨다든가 네.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상장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네. 돈을 버는 주체가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투자자들도 혹시 이번에 내가 또 누사이퍼처럼
네. 아니면 예전에 고팍스의 시빅 네. 사태처럼 내가 한번 크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호재가 돼버린 거죠. 네. 사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코인들, 암호화폐 코인들을 보면 상장 때 폭등을 하고 또 예. 엄청난 폭락으로 오는데 이 차트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차트를 알다 보면 상장 때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상장 때 사서 정확한 타이밍에 만약에 뭐 매도를 하고 엑시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거기 그 뭐 매도 매수 방식에 들어가는 엄청난 리스크들이 네. 일반 투자자들이 감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리스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코인을 조금 소량 소액을 구매해서 투자를 해봤는데 예. 경이적인 수익률이 잠깐 스쳐 지나가긴 하더라고요. 뭐 새벽 3시 반, 뭐 4시 이럴 때 자고 있을 때 예. 잠깐 터치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뭐 대응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자 김치 코인이 또 건전하게 운영되는 국내 코인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뭐랄까 따가운 시선들을 받죠? 국내 코인들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존의 ICO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예. 어떤 손해를 네. 입었다라든지 네.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교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김치 코인, 뭐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네. 정말 열심히 하는 프로젝트 팀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뭐 네. 획기적인 사업 기반이라든지 네. 뭐 기술력 이런 거를 가지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네. 차별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 뭐 첫 번째로 다단계를 굉장히 크게 해서 투자자가 피해를 많이 봤다라든지 아니면 과대 광고를 통해서 네. 적정한 가격 이상의 가격에 뭐 프리세일을 했다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김치 코인에 대해서도 많은 좀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또 아무래도 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거래소와의 유착 관계를 형성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겠죠. 네. 그러다 보면 그 피해는 거래소와 재단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 투자자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일전에도 말씀하신 상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불법 리베이트라든가 뭐 예. 불법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특허법 이후에도 횡행하고 있다라는 예. 걸 우회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특허법을 통과한 거래소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예. 여기 주변을 서성대는 브로커들이 또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프리미엄뿐만이 아니라 네, 자금 그리고 자본이 몰리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을 하나 발행을 했어요. 네. 발행을 하고 투자자들한테 뭐 2022년 네. 뭐 혹은 뭐 몇 분기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할 것이다라고 네. 로드맵에 공시를 놨다 하더라도 이 거래소가 어느 거래소에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놓고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네, 영업을 하고 있던 뭐 기존에 130여 개 정도 되는 거래소 중에 하나 네. 연락을 해서 네. 우리 거 상장 좀 해줘라 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속된 말로 면피는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이게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4개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같은 경우에 시장 내에서의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상장 심사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폭물레이더가 더 집중된 그 보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전문위원 김영석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